아이고, 날씨도 오늘 뭐 폭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 작년 국정감사 때 정문원 의원이 느닷없이 뭐 따따따따따 따발총 쏘듯이 뭐 무슨 저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난 뭐 무슨 저 사고를 북쪽 갔을 때 친 것처럼 했을 때 사실 한순간 좀 당황하긴 했었습니다. 했는데 뭐 바로 그 우리 저 그 당시에 그 평양에 같이 갔던 이제 분들을 말씀을 듣고 우리 다들 그때 저 일순 좀 당황했다가 안도를 했습니다만 저쪽에서 그렇게 우리 정보위에서 그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심지어 뭐 저기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밤을 새면서 원세훈 원장을 이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몰아치고 나중에 고발까지 하죠. 근데 심지어 우리 쪽에서도 그거 공개하지 그러냐고. 저렇게까지 대선에서 그때 굉장히 불리했거든요. 그렇게 공개한 게 뭐 우리가 엄청난 약점이 있어서 마치 그 뭘 덮고 감추는 것처럼 비춰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내 그 열람 내지는 공개에 반대했던 거는 적어도 정상 대화록이라는 거는 국격이나 국익을 생각해서 그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뭐 그런 소신 때문에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리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 내지 열람을 그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 기록의 문화, 원래 우리 조선조가 참 기록을 많이 남긴 그걸로 그 역사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그동안 정권이 몇 번 바뀌는데 받아보면 뭐 기록이라고는 사실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처음에 수석 보좌관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모든 거 역사에 투명하게 남기자. 심지어 저 정무수석인데 한 달에 그 활동비 500만 원 나오는 거 누구하고 밥 먹고 그거 다 기록에 낸 게 아마 기록관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서관, 뭐 수석 보좌관들 그 판공비 저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면 그 돈 어디에 썼는가도 우리 이거 다 기록에 남기자고 처음에 첫 수석 보좌관들 회의에서 말씀을 하셔서 뭐 제 거 좀 부끄럽습니다만 누구하고 어디서 골프 치고 한 거 다 기록 지금 기록관에 그 남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그 투명하게 하자고 했는데 저거 이렇게 까고 나면은 이명박 대통령 아마 기록 거의 안 남겼을 거고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기록을 남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기록을 남기는 우리 그 전통을 만들자는 거 하고 적어도 국익과 국격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정말 보수라고 그러면 저거 공개해가지고 아무리 저걸 정쟁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전 정말 보수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대충 다 아시는 얘기 뭐 자꾸 길게 해봐야 오늘 세 분 말씀 듣는 게 중요하지 인사말이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저 이례적으로 토론회 하면서 애국가까지 불렀던 건 무슨 콤플렉스가 있어 그런 거 아닌가? 좀 자격지심이 들었고 아까 오시면서 참 시적절하게 오늘 이 좌담회를 잘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때를 놓친 것 같아요. 이제 판정이 나가지고 사실은 한 3일 전쯤 했어야 시적절한데 이제 뭐 이미 판정이 다 나가지고 시큰 그동안 따귀 때리고 침 뱉었던 자들이 이제 뭐 화해하자 그러고 앞장섰던 언론은 민생 외면하고 정쟁만 한다고 이제 헛짓거리하는 시점이니까 좀 때는 놓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 세 분의 말씀은 역사의 증언으로서 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준비했더니 또 갑자기 제가 친 노래네요. 자,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라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중간에 지금 우리 우상호 의원님 오셨고요. 제가 홍종학 의원님 소개 안 시켜드렸죠. 홍종학 이원주 의원님 오셨네. 이원욱 의원님. 네, 예, 이원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당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십니다. 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의 미래를 희망을 열어가고 있는 김한길 당대표님 축사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요즘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 모시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믿었던 정치적 민주주의, 이명박 정권 들어서부터 크게 훼손당해 왔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국민적으로 퍼지고 있을 때에 아마도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느닷없이 해묵은 NLL 발언록을 국정원이 공개했습니다. 물론 불법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비명에 가신 비운의 대통령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짓,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양당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과 그 부속 자료들에 대한 공개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비밀 등급을 일반 등급으로 낮춰서 회의록을 공개하고 난 이후에 굳이 적법 절차를 거쳐서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당내 일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본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는 회의록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모욕되게 하고 있는 상황에 뒤늦게나마 적법성을 부여하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당이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국격과 국익에 상처내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우리 당을 계속 공격해야 된다면 우리가 적법하게라도 그것을 공개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서의 정상회담 회의록을 그 진본을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녹음 테이프와 사전 사후 준비했던 기록들을 공개함으로써 이것으로 이제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한 이 소모적인 논쟁을 완전히 이제 종식시키자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당이 그런 결정을 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자리 마련하신 이 존경하는 유인태 의원님께서는 시의적절하지가 않고 조금 늦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회담록의 진본 공개를 요구하는 터에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진실을 증언하는 이 시간이 이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덧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끝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와중에 또 몇 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께서 오셨고요. 네, 그다음에 인재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춘진 의원님 오셨고, 그다음에 임내연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 오셨고요. 최민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지금 원내대표로서 의뢰의 눈물을 닦아주는 경제민주화법안의 그 성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정원, 그다음에 공공의료 노조 국정조사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전병헌 원내대표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병헌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한길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인사만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의 김근태 의장님과 더불어 한국 현대사회의 상처와 아픔을 온몸으로 지니고 있는 우리 유인태 선배님께서 이 토론회를 열고 있다는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고, 이 토론회를 통해서 반드시 진실은 아무리 회절시키고 위장시켜도 밝혀진다라는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오늘 밝혀진 진실을 통해서 내일 이 14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그 회담록과 부속 서류 일체를 공개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반드시 진실은 이긴다라는 그런 확인되는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국정원은 그동안 새누리당과 합작으로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공작 정치원으로 이렇게 활동해 온 것이 지난 대선 이래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도대체 어디까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썼는지 도대체 까면 깔수록 그 의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적 행태는 양파 껍질보다도 더 심한 양파 껍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계기로 해서 국가정보원이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정보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이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 어떤 기도와 음모와 공작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굳센 결의를 과감하고 단호하게 보여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또 몇 분 의원님들이 더 오셨습니다. 우리 이미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백재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박홍근 의원님, 예, 진선미 의원님, 그다음에 이하경 의원님, 예, 그다음에 유은혜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상희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예, 전순옥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 몇 분만 더 오시면 의총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듣고 싶어 하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2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2, 3분 동안 장례를 정리하는 동안 그대로 앉아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발표자 분들께서 오늘 좌담회 참석하시는 세 분께서 앞에 나와 주시기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자분들도 이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요. 다 소개시켜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자리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혹시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14정상회담 1주년 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아마 최근 남북관계 그다음에 14선언이 갖는 의미를 가장 정리한 문건이 아닐까 싶고요. 유추해 보면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14정상회담 1주년 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부당한 이명박 정부에서의 정책 탄압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입니다. 2008년 10월 4일 정상회담 1주년 행사에서 연설을 강연을 하시고 난 이후에 왜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초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고 발췌본을 만들고 그러한 조작을 했을까 하는 문제는 유추해보면 가능할 정도로 한번 14정상회담 1주년 때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 관계자들 분들께서는 꼭 한번 그 문건을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바로 오늘 2부 행사를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행사에 오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냥 이렇게 순서상 제 옆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정부 당시에 우리 통일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백종천 옆에 계신 실장님과 더불어서 정부 행정부 내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준비하셨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으로 사실상 아마 이 업무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실 겁니다. 군 출신이면서 이 남북 관계, 한반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로서도 이미 상당히 그 이름이 알려져 계신 분입니다.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님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그 맨 끝에 계신 분은 어쩌면은 그 가장 구체적인 사안은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그 여기 계신 분한테 그 질문하시면 제일 정확하게 많은 구체적인 내용을 하실 것 같은데, 정상회담 수행원으로 평양에도 가셨고요. 그다음에 회담 전략팀에서 모든 회담 전략을 조율했던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이십니다. 네. 오늘 그 자리는 뭐 일반적인 우리가 토론회나 세미나와 같이 발제문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장시간 가는 것보단 약간 자담회 또는 그 우리가 흔히 봤던 TV 토론에서 토크쇼 비슷하게 좀 편안하게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안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2, 3분 안팎으로서 그 핵심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계속 보충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가장 궁금하신 사항이 2007년도 14 정상회담 당시에 구체적으로 각자 맡은 일들을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지만 그 부분도 한 1분 안팎으로 우리 백종천 안보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백종천입니다. 저는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 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대통령께서 필요로 하는 자료, 또 우리가 정책으로 또 제시했던 자료들을 각 부처에서 관련 부처에서 올라온 것들을 우리 안보실에서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네. 다음 우리 이재정 전 장관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제가 이 감기가 들어서 이렇게 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통일부 장관으로서 정상회담에 대한 처음 그 준비 단계부터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특별히 그 이번 그 2007년 정상회담은 전 부처 또 전 시민사회단체, 우리 전 사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정상회담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기획 아래 가장 중요한 기구로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이라는 걸 구성을 해서 정부 전 부처의 차관들,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 그리고 관계 외청의 차관들로 포함된 기획단을 구성해서 특별히 각 부처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TF도 조직을 하고, 이래서 각 부처의 의견들을 총괄해서 모아서 정상회담 준비에 반영하는 기획단 단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준비회담만 12차례를 가졌으니까요. 전 부처에서 각각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 계획들을 종합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이 단체들에서 들어오는 제안들을 직접 조정하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맡은 일이 제일 아마 분량으로 보면 많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그 당시 저는 이제 이재정 장관님 모시고 통일부에서 같이 제가 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정책 보좌관으로. 자, 그다음에 우리 박선원 비서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선원입니다. 저는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실무 수행 요원이며 남북 합의문 작성 등과 관련해서
그때그때 북측의 반응 그리고 북측이 어떤 문구를 합의문에 넣고자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과 함께 항상 그 대기적으로서 준비한 전략팀 일원으로서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사전 사후에 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그동안 전 비서관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록해서 비망록으로 남겨놓은 정도가 제 역할입니다. 다만 안보 전문가로서 5년 만에 과거 정권의 6년 만에 과거 정권의 안보 담당자들이 국정원의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그 국가 기록물, 대통령의 정상회담록 공개로 인해서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됐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 아닌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세 분이 당시 했던 역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 정상의 그 국정원이 공개한 이 자료가 국정원이 관리하는 공공기록물인지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간략하게 한 말씀, 어떤 분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예. 다 보도된 대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회의록은 그 당시 녹음 파일이 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녹음 파일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국정원에 위임한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녹음 파일과 그 당시 수기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이 됐는데 두 부가 작성했다. 하나는 청와대에 보관 한 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부는 국정원에서 다음 정상회담 때에 차기 정부가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용으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문서로 국정원에 보관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개의 문건은 사실상 국가기록물의 수준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처음에는 1급으로 그게 분류돼서 했던 것이, 그 다음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또 2급으로 격화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그게 팩문으로 이렇게 격화돼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저는 현재도 사실 국정원의 그 규정과 법의 아주 그런 그 글자의 그 얽매인 그런 해석보다는 상식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국가기록물에 저장된 문건이 어느 부서에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국가기록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는 것이 또 상식적인 차원에서 옳은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 문건은 더군다나 남북 정상들이 한 대화록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고려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또 상식으로 생각하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국가기록물로 관리하는 것이 옳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대통령 기록물로서 그 법적으로 보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에서 만든 기록물도 역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걸 떠나서 국정원 설사 공공기록물이라 하더라도 국정원이 이런 그 자료를 공개한 것은 세계 그 동서고금을막론해서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의총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외국 언론에서조차도 이건 국정원이 아주 그 비상식적인 일을 했다는 것이 해외의 반응입니다. 네, 우선은 간략하게 들어가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이 발췌본과 이 본문, 일단 국정원이 공개한 본문을 가도 상당한 차이점이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소위 그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그랬죠. 참으로 그 비굴해서 읽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폄하를 했는데 이 몇 가지 표현이나 또는 뭐 위원장님 애걸복걸했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모 언론사에 공개된 전문을 다 훑어봤더니 위원장님이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오고 대개는 위원장으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현장에 계셨던 우리 이재정 장관님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어떤 그 말투나 화법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비굴했었던가요? 우리가 그 분단 이후 두 번째 맞이한 그 정상회담 아니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한 지 7년 만에 열리는
그런 회담이었고 사실 참여정부로서도 임기 내에 반드시 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역사적 책임감 같은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에 임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각오와 그 준비는 사실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담 처음부터 제가 평소에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긴장된 자세로 엄격하게 자신을 제어하시면서 회담에 임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이 정상회담이건 이 남북관계의 장관급 회담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서로의 견해도 다르고 말의 그 뜻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지 않으면 회담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담을 이끌어가는 전술적, 전략적인 입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설득을 해내야 되고 상대방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회담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져간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합의해내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죠.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참 어려운 얘기들을 몇 가지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자주 한다는 게 뭐냐, 어떻게 자주 하는 거냐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북쪽 국방위원장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사실 회담 분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서로 간에 정중하게 이 회의가 진행됐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한자 한자를 굉장히 숙고하시면서 발언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것을 저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폄하하고 심지어 반역으로까지 몰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국가의 정보기관이 대통령 직속기관이 정보기관이 이렇게까지 과거의 대통령을 폄하할 수 있는가. 더구나 정권이 두 번째 바뀌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북한이 남쪽의 이해와 다르다. 그 당시 정상회담의 내용에서 북쪽의 이해는 이렇고 남쪽의 이해에 대해서 무슨 항의를 제시한다면 문건을 열어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이게 정말 나란가 하는 그런 참담한 생각을 가지고 사실 오늘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하나 재미있는 표현을 전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주 얘기가 지금 나와서 그런데요. 당시 자주 얘기를 했을 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주를 얘기하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자주만 너무 강조하면 고립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옳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견해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도리어 김정일 위원장이 굉장히 비굴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쪽 새누리당 해석대로 하면 그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좀 쭉 보면 상당히 서로에 대한 존중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재영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 사전회의 문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박선원 비서관께서 사전회의 준비 전략 담당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 상황 되는 게 NLL 문제 아니겠습니까? NLL 문제와 관련돼서 사전회의 때 어떤 준비를 하셨고 어떤 논의가 그 사전회의 때 이루어졌는지 사전회의 중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서 성격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같은 걸 할 경우에 한국은 청와대에서 미국은 백악관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청와대 관계자하고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한번 회담록을 맞춰봅니다. 그걸 영어로 컴페어 노트, 자기가 기록한 걸 한번 비교해서 틀림이 없는지 맞춰봅니다. 그 다음에 그거로 서로 만족을 하면 정상회담 합의문 이미 우리 만든 것대로 갈 거냐, 아니면은 정상회담 합의문,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라고도 하고요. 공동 성명문에 수정을 할 거냐, 이 논의를 합니다. 그럼 수정할 게 없다. 아니면은 이 단어를 조금 더 강조하자, 순서를 바꾸자, 이런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합의가 다 이루어지면은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 대변인대로, 또 청와대에서는 안보수석이나 안보실장 또는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만든 대화록은 외교부에 한부 줍니다. 그렇지만 이 문서의 작성자, 등급을 관리하는 책임은 청와대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회담도 청와대 문서이고 대통령 문서입니다.
이거를 공개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차기 정상회담 때 혹시 과거 정상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야 정상회담에 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뜻에서 넘겨준 것이지 국정원이 이것을 공개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하는 부분을 좀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전 그 회의는 이제 작년에 그 대선 기간 중에 그 새누리당 측에서 이제 주장을 한 내용인데요. 마치 그 2007년 8월 18일 그 근본 문제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무슨 NLL 포기를 발언한 것처럼 굉장히 그 왜곡한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말문을 여시기 전에 우리 통일부 장관님 아마 기억이 없으실 텐데 통일부 장관님께서도 우리 국민정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는 국민정서와 두 번째 우리 안보사항에 어떤 해가 있을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라고 했고 당시 김장수 장관께서는 그 눈병이 났기 때문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김관진 합참의장이 대신 참석해서 바로 통일부 장관이 그 요청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김관진 장관이 쭉 설명을 합니다. 그 공동어로 구역은 NLL 중심으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공동어로를 할 때 북한의 어업선이라고 하지만 이거 민간 어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등을 여러 가지를 주장을 쭉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수부 장관께서 이러한 어로 구역에 대해서는 군사적 관할권은 남북이 서로 현행을 유지하지만 공동어로 구역 안에서는 해경선이 들어가서 어업 지도를 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한 속에 서로 경제적 이득을 찾는 게 좋겠다. 공동어로 구역이 설정이 된다면 실제로 우리 배가 들어가지 북한 배가 내려올 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득이 대단히 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NLL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북한이 그 해주에서 나오는 상선의 그 통행을 허용만 해줘도 북한에게 상당히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합참의장이 내려올 때 어디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검색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주석 당시 그 전 안보수석이자 그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이 NLL 선상에서 이미 검색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해주에서 나오는 배는 연평도와 우도 사이에서 체크포인트로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굉장히 그 공동우로 구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전제는 선은 손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지시사항 및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은 경제협력으로 서로 신뢰를 키워나가고 그 힘으로 남북 군사적 신뢰 조치를 취한 다음에 NLL은 남북 장관급에서나 서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대통령께서 의제로 다루실 생각은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이 소위 그 문제가 된 사전회의의 전부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더 드릴게요. 그 사전회의에 NLL을 이렇게 여러 가지 NLL 성격부터 많은 걸 논의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이유가 왜 그랬는지, 예를 들면 또 그거 말고도 국가보안법 문제 또는 그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납북자 문제 다 논의했지 않습니까? 검토한 게 그것 자체가 사실은 뭐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상회담하면 북측이 제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한 차원에서 했던 거 아닌지 제가 질문 하나고요. 두 번째는 당시 그럼 지금 현재 그 박근혜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교부 장관 윤병세 당시 외교안보수석이었죠. 그 다음에 참석은 안 했지만 여기 김장수 안보실장, 그 다음에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이 김장수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보고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장관으로서? 네, 합참의장께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참석했던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윤병세 현 외교부 장관 참석하셨고요. 김관진 합참의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장관을 대신해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생각보다 현재 현 정부에 있으면서 이 회의에 참석했거나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했던 분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정치인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 회의가 마련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들, 이 문제를 북에서 들고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NL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LL에 대해서 북쪽인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냥 우리는 의제로 할 생각이 없고 의제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준비 단계에서의 논의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참고하는데 그 내용은 정상회담에 관련돼 가지고 북측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 또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뭐 사전회의 한 번 한 게 아니라 제 기억에도 여러 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정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안건과 의제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습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일종의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요. 정책은 사실상 NLL 의제로 아까 말씀한 대로 의제로 거기서 뭐 의제로서 전혀 다른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NLL 변경에 대해서 그게 의제화했다고 그러면은 그 우리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안보 정책 회의에서 그 문제가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그 안보 정책 회의를 주관하고 거기에는 뭐 장관님 당연히 오고 그 당시 문재인 실장님도 참석하고 했지만, NLL 변경에 관한 의제가 안건으로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다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문서가 공개된다고 이제 나오겠지만은 없습니다. 당연히 의제로서 저희들은 다루지도 않았고,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NLL 문제는 92년도에 합의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에 의해서 해결해 나갔다는 걸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들한테 늘려있고. 그래서 그거를 쭉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NLL을 변경하려고 했다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러면 이제 계속 그 NLL 얘기가 나오는데, 마침 제가 원래 그 안보실장님께 질문을 더 드리려고 했는데, 서해 평화협력지대 한번 실무회담 하셨지 않습니까? 대표로 나가셨죠? 그때 논의된 내용을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평화협력지대 이제 그게 남북 간의 정상 간에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추진으로서 평화지대 추진위원회가 북쪽에도 이제 하고 남쪽에도 구성이 됐는데, 그 추진위원장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대로 그 여러 가지 관련된 그 사항들을 제가 북쪽에 대표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또 같이 간 이 공동 대표분들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잘 끝났는데, 이제 지금 현재 문제되는, 그러면 그때 너는 NLL을 어떻게 했느냐 그랬는데, NLL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군사 문제였기 때문에 소위 정상회담 전에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쭉 논의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정상회담 때는 그러면 좀 격이 높은 장관급 회담에서 군사 문제를 다룰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우리 노 대통령께서 11월 달에 장관급 회담을 제기했고, 이제 그게 성사됐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장관급 회담의 결론이 뭐 다 읽어보시고 알겠지만은, 그 장관급 회담에서는 공동 어로 구역을 다시 장성급 회담에서 결정하기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급 회담 안 된 문제를 안 되니까 장관급들이 좀 풀어봐라, 이렇게 해서 합의한 건데, 해서 의제로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안 되니까 결국 그 장관들은 다시 장성급 회담 하위의 의도로 넘긴 것이 그게 그 합의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해 평화협력 추진위원장이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할 수가 없고 논의도 안 했고, 그거는 군사회담에서 결정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한다 하는 것이 합의된 상황입니다. 예, 그럼 다시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소위 서해 경계선 NLL 문제와 관련된 거는 남북 기본 합의서에 논의된 대로 국방장관 또는 장성급 회담에서 안보와 관련돼서 고려해서 논의하기 결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서해 평화협력지대는 그때 백정철 실장님이 추진위원장이 되셔서 그 북측의 그 환경 해양 그쪽이 나오셨죠, 대표가?
국토부 장관. 국토환경, 우리 쪽으로는 국토해양부 비슷하게 환경까지 포함되는 데인데 국토환경성인가 막 그럴 텐데요. 그분이 대표를 해가지고 그 문제는 별도로 경제협력 또는 교류협력 차원에서 다뤄진 두 가지 트랙으로 다뤄졌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하면 이게 이제 원문이 뭐 완전히 다 공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다 보시고 우리 국민들이 저는 원문 보면은 NLL에 관련된 그동안의 논의들 특히 이제 보수 신문들이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그냥 공개했던 논의들이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도 정상회담 기록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읽어보면 군사 분야의 협력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타 분야의 고려 협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진한 군사 분야의 협력에서도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뭘 할 것인지는 92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대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11월 중 2차 국방회담을 개최해서 상호 합의 이행을 용이한 사안부터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노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신문에 전혀 안 나니까 우리 국민 그러고 다른 쪽만 나오니까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예, 우리 박선원 비서관님 네, 말씀.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게 이제 남북 화해 협력과 불가침에 관한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가침에 관한 합의에서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사실상의 군비 통제와 그 군사적 신뢰 구축에 관한 내용, 군사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거는 그런 문제까지 전부 포함해서 남북한 간에 이미 1992년에 합의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까지를 전부 포괄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서해 평화협력 지대에 대해서 약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이재정 장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한 몇 가지 중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을 손댈 수도 없고 또 왜 손을 못 대느냐, 이게 법률의 문제도 아니고 국제법상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의 무슨 규정에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국민들 마음속에 그렇게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손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입장에서 그럼 NLL을 손댈 수가 없다면 서해에 어떤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번이 아마 회담록에서 나옵니다만 1999년, 2002년 서해 교전이 있었죠. 교전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이 해운 합의를 해서 함정과 함정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로 사전에 교신을 할 수 있도록 다 주파수까지 다 맞춰놓고 이 암호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까지 다 정해서 합의를 했는데 정작 이행해 보니까 100% 완전히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쟁은 막아야 할 텐데 군사적으로 우발적 충돌을 막아야 되는데 그 막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세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는 해주의 공업단지를 만들므로 해서 해주 지역과 개성공업지구와 우리 인천과 서울을 연계하는 서해안의 거대한 이 산업 경제적 이익을 함께 나누는 이런 그 산업 벨트를 하나 만든다. 두 번째가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어서 공동어로구역의 남쪽의 어민들과 북쪽의 어민들이 공동으로 서로 고기를 잡고 경제적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를 우선 두 번째로 만들어 보자.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든 여기에는 어족 보호를 위한 바다 목장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자체가 일종의 평화 수역이 돼서 군사적 긴장 관계를 막고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세 번째는 이것만이 아니고 한강 하구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더 넓게는 이 북한 쪽으로부터 강화도와 인천공항을 잇는 연육교를 연결해서 더 큰 하나의 이 동북아시아의 핵심적 지역으로 만든다. 이 계획이 NLL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NLL 위에 다시 말하면 안보 군사 지도 위에 경제 평화 지도를 덮어서 이렇게 잘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해결이 안 되면 그럼 뭐 할 수 없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그러나 이런 하나의 대안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 문제가 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이 안을 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긴 시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북방 한계선로부터 북쪽이 주장하는 이 해상 경계선 요 사이를 평화 수역으로 하자 이 주장을 내놨기 때문에 이 양자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국은 우리 대통령의 이 제안을 정말 광범위한 얘기고 정말 이것이 미래의 희망이다. 사실 그 회담 분위기에서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안에 대해서 굉장한 공감을 마지막엔 표하고 결국 합의가 된 것이었죠. 제가 질문 드릴 것까지 답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서해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이 북측의 반응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 군부에 물어봐서 군부가 좋다고 했다 이런 말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백종철 실장님이 답변을 좀 어느 분이 어느 분이 되셨습니다. 예. 박 실장님이 그 반응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반응과 그러니까 북측의 반응을 좀 다. 이제 오전 회담 때에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 합의문에 있었던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쭉 뭐 여기 회의록에 나 있지 않습니까? 쭉 보고를 보고란 말이 또 이게 오해되니까 그걸 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대화를 하시다가 이제 개성공단의 문제에 대한 걸 북쪽에서 또 이게 북쪽에서 좀 좀 문제가 있는 걸 제안하고 또 다른 문제를 제안하고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여하튼 오후 회담이 돼가지고 와서는 이제 김정일 위원장께서 자기 군 지휘부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결국 서해에서의 협력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풀어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김 위원장이 다시 한번 북한 군부의 의사를 한번 타진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제 노 대통령과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끌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현 비서 뭐 말씀하시는 거? 예, 저는 뭐 수첩에 있는 것대로만 말씀드리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우리 대통령께 불평불만을 털어놨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자기도 이익 본 거 없다. 남한 기업들만 이익 봤다. 해주 또 열어주면 우리가 덕볼 게 뭐 있냐. 해주는 군사적으로 개미 한 마리도 못 들어오는 데인데 그렇게 그런 지대에 대해서 우리 장군들이 반대할 거다. 나도 반대한다. 그러고 이제 점심이 시작됐기 때문에 설마 그런 반응이 나올 줄은 이제 모르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돌아와서 우리 국방위원회를 소집했다. 책임자급 장성들한테 물어봤더니 해주에 공단해도 된다고 한다. 근데 이제 조선공업 같은 경우는 물살도 안 세고 좀 떨어져 있는 동해안이 좋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서해 평화협력지대 안을 포괄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수용한 것으로 당연히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서해협력지대에서 우리는 근데 사실상 NLL 기준으로 이걸 염두에 둔 구상 아니었습니까? 이재정 장관이 어떻습니까?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안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경제협력 분야와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서해 개발 안이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공동어로 구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처음부터 논의의 대상이 됐죠. 공동구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안은 등거리로 해야 된다. 이것이 대체로 국방부의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안은 이 NLL을 중심으로 해서 등거리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문제는 고기가 있어야 공동어로 구역이 될 게 아니겠느냐. 고기도 없는 데다가 공동어로 구역을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건 사실상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냐 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등면적 제안이었습니다. NLL을 중심으로 해서 등거리가 안 된다면 등면적으로 하자. 등면적으로 한다면 비교적 이것이 합리적으로 고기가 있는 곳에 우리가 이 공동어로 구역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걸
논의를 해서 그 두 가지 안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NLL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 그것은 등거리냐 등면적이냐 하는 방법론에만 달려 있었고요. 이것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사회담에 넘어간 하나의 안이었던 것이죠. 자, 혹시 NLL이나 더 추가로 NLL에 대한 참여정부의 그 입장을 한번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앞으로 내일 국회에서 정상회담 전후에 그 서류들까지 다 공개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간단한 게 정상회담 있기 전에 NLL 문제 논의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했습니다. 장성급 회담에서 우리의 그 NLL에 대한 공동 어로에 대한 포지션은 NLL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원칙. 그렇기 때문에 NLL을 완전히 그대로 고수하는 거였고.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것이 거기서 장성급 회담에서 그 해결이 안 되니까 정상회담 때 그러면 고위급인 장관급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어땠는가 하는 생각에서 분명히 2차 장관급 회담을 제의했고 북쪽이 받아들였고 바로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11월 말입니까? 저 장관급 회담이 열리는데 바로 그때 이제 우리 측 대표가 김장수 현 안보실장인데 그날 국방부 장관이 그 회담 가기 전에 대통령께 며칠 전인가 내 기억은 안 나지만 회담 가니까 회담 대표로서 대통령께 회담 대책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분명히 우리의 공동어의 입장은 NLL을 중심으로 한 등거리 등면적 원칙이었어요. 그 원칙을 가지고 가서 하니까 보고하니까 대통령께서 우리 정책의 입장은 똑같으니까 잘하고 쇼 하는 게 그게 답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그러고 나서 그래서 장관급 회담이 열렸는데 그때 결국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안 되고 결국은 그 문제는 다시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하라고 다시 내린 거죠. 그래서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렸잖아요. 12월 초입니까? 그때도 우리 정부의 포지션은 공동어로는 NLL을 중심으로 해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이라는 게 그예요. 거기 가서 그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또 거기서 안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참여정부 끝까지. 이것이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진짜 정상회담 기록물에도 그렇지만은 참여정부의 정책은 NLL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변경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대로 두고 그 지역에서 평화를 확보하는 아이디어로서 서해 평화 협력지대를 제기했다는 게 이건 앞으로 자료가 입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말만 더 좀 보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정상회담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2007년 10월 11일에 정상회담에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대통령께서 개최하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NLL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법적 성격이 어떻고 어떻고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 문제는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이걸 영토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거 지금 우리 의제에 넣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지 말고 NLL은 해결 뒤로 미루고 어려운 문제, 근본 문제니까 뒤로 미루고 실용적인 문제부터 먼저 풀어나가자. 어떻게 이 지역의 충돌,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평화 질서를 만들 것이냐. 이게 회담을 나가시기 전에 대통령의 아주 굳건한 기본 입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동의 이익을 취해가는 경제 질서를 만들어서 평화 질서를 같이 가져가자. 그래서 이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로 얘기를 NLL 문제에서 바로 그것으로 문제를 넘어갔다. 이 얘기가 이제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NLL은 의제로 생각지도 않았고 이 NLL 문제를 논의를 시작하면 근본 문제니까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논의하지 말자. 그 사실은 제가 이건 제 신상 발언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제가 거짓말쟁이다 이래가지고 난리 법석을 폈습니다. 그것이 다녀와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이 정상회담 보고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NLL 논의를 했느냐? NLL 논의한 바가 없다. 저는 의제가 아니니까 논의한 바가 없는 거죠. 다만 NLL에 대해 언급은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제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도 그랬고 기본적인 방침도 NLL을 의제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었고 또 회담에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잘 좀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NLL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재 선을 유지한다. 그리고 기본 원칙은 92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방침대로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그건 투 트랙. 하나는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관련된 경제적 협력. 또 한 축은 남북 국방장관회담, 장성급 회담을 통해서 군사안보 차원에서 두 가지 논의가 병행해서 균형 잡히게 다뤄졌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서해 평화협력지대의 내용은 크게 한 5가지 공동어로 평화수역과 해상공원, 그다음에 해주 직항로, 해주공단 개발, 해주항 개발, 뭐 이런 5가지 큰 카테고리로 그 지역의 대규모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윈윈의 공동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문에 보면 이 서해 문제를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남측의 요구라기보다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NLL 우리 피와 생명으로 지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젊은 장병들의 피와 생명을 희생을 요구하는 거냐? 이 문제는 국가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라면 더 이상 젊은 사람 장병들이 희생하지 않도록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이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지도자들의 선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LL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기한 게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게 남측의 요구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김정일 위원장,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NLL 문제는 우리가 갈 길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정리하시고 제가 가능한 빨리 해서요. 11시 한 반쯤에는 플로어에 이 질문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는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나가는 길로 짧게 한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요. 이게 문화일보 6월 25일자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뭐 국가기밀을 건네줬다. 뭐 반론도 나왔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박선원 비서관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장님께서?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실 남북 정상회담 때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 있었던 거는 경제 협력이었어요. 평화의 문제도 한반도 평화 문제도 관심이 굉장히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북측에 소위 남북 경협이 남쪽과 북쪽에 다 공동으로 이익이 되고 평화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거를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또 그 문제를 정상회담 때 가서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이 북측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야 될 텐데 그러려고 그러면 자료만 가지고 와서 내가 얘기가 되겠느냐. 좀 슬라이드도 좀 만들어 해가지고 이게 참 설명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뭐 아시다시피 정상회담의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문제는 회담에서 내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북쪽이 참고를 해서 남북 경협에 응할 수 있는 좀 그런 자료를 만들어 해가지고 아까 기획부서에서 이 언론의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는 3개의 문건을 만든 거로 기억을 하고 그게 뭐냐면 남북 경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 남북한이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경제협력 과제들이 어떤 것인가가 2번째인 것 같고 3번째는 그런 걸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양쪽이 패닉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가셨고 저는 그것을 그때 노란 보따리에 쌓으셔가지고 대통령께서 전달하는 거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노란 보따리까지 있는데 사실 그 노란 보자기 사느라고 꽤 고민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급스럽고 좀 좋은 보따리 사려고 그다음에 참고로 CD로까지 만들어서 드렸지 않습니까? 서해 평화협력지대 아니었던가요? CD로 해서 했던 거는? 그거는 총리 회담 때 제가 잘 기억을 못하네요. 총리 회담 때는 이게 PPT로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총리 회담 때 구체적으로 이걸 PPT로 해서
설명한 다음에 설명 자료를 아까 이건 CD로 만들어서 네. 전달을 해줬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만. 예. 사실 이제 남북한 관계가 발전하려면은 그 핵심은 북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경제 정책부터 변화시켜야 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동서독 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서 북한에게 경제 발전을 통한 체제의 변화 그리고 국가 성격의 변화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북에게 표현이 좀 과하지만 주입시키고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 변화와 개혁 개방을 촉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이나 방향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자료로 우리는 그런 것을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어쨌든 우리가 좀 언론 보도가 일부 확인되지 않은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건넨 거는 우리 국가정보원처럼 국가기밀을 막 공개하고 적에게 제시한 게 아니라 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이 뭔지 그동안에 왜 실패했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 3권의 책 자료를 만들어서 이미 그거는 서울에서 기획단 차원에서 엄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던 자료고요. 그 자료를 노란 보자기에 싸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이거 좀 읽어보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그런 차원에서 그걸 드린 겁니다. 그것은 국가기밀도 아니고 도리어 우리 기업들이 당시 남북경협사업에서 제시했던 우리 정부가 북측에게 제시했던 모든 내용들은 우리 기업들과 당시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대개 한 80% 이상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훨씬 이익과 이해관계가 높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돼서 제출했던 내용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 문제는 좀 지나가는 걸로 간단한 거니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 관계에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박선원 비서관 기자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내용에 보면은 뭐 대통령께서 뭐 미국을 폄하했다. 이 발췌본에선 도리어 이 국정원이 제출한 전문보다도 전문의 내용보다도 더 터무니없게 왜곡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치 미국이 모든 걸 잘못했고 미국이 문제인 양 이런 표현이 돼 있는데 우선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이게 좀 설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붉혔다. 내가 외국에 나가서 대변인 노릇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 하실 때 이제 장관님과 실장님 계십니다만은 전체적인 상황은 한미 관계도 굉장히 발전되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도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가 만약에 노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4자 또는 3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부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각하와 김정일 위원장 한 자리 모여서 전쟁을 종식시켜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문제까지 평화체제로 가는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 그래서 노 대통령께서 그걸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미관계도 좋고 당시에 육자회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영변에서 핵시설을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무력화, 불능화시키는 데까지 합의를 한 직후에 열리는 정상회담이고 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한미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다 좋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회담이 열렸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 그런 조건에서 육자회담이 막 끝난 김계관 부상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 육자회담의 성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김정일 위원장이 소개를 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를 설명하실 때도 지금 상황을 봐라. 미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북한 돈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해도 다 미국 달러를 거치게 되어 있고 미국하고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 북한처럼 자주 하는 나라 전 세계에 없다. 우리는 친미 정권이고 우리는 한미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이제 창립할 단계서부터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사업에서 돈을 벌려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한 북한이 왜
고립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왜 말로만 자주를 지나치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가? 그러한 담론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철 시장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대통령께서 미국에 대한 발언은 사실 그 전날 김영남 위원장하고 면담 때부터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권이 없기 때문에, 자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북 간에 약속했던 거, 아까 개성공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남북 관계 개선 같은 게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늘어놓거든요. 그럴 때 그 대통령께서 그때 이러면 이건 회담 못 하겠다, 내려가겠다 하는 얘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튿날 이제 김정일 위원장은 그 김영남 위원장하고 대항을 내가 잘 보고받았습니다 이제 하면서 또 자주 문제를 꺼내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 하는 예를 드시면서 5029 문제라든지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지 내가 미국 북한을 대변했다는 얘기라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 아까 이재용 장관도 얘기한 대로 제가 거기 앉았을 때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면서 김정일 위원장을 사실 설득하고 분위기를 맞추게 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그게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노 대통령의 입장은 사실은 우리 남쪽에서도 연설할 때 그러자면 나는 친미주의자다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 대한 기본 입장이 다른 게 아니라 회담의 분위기,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분위기로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게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강조되니까 상당히 돌아가신 노 대통령께서는 참 서운해 하시겠죠,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좀 당시 상황 배경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하면 박선원 비서관님이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당시 사실 육자회담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육자회담이 어려웠던 이유는 실제로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악의축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육자회담 자체도 사실은 대화를 하려기 틀보다는 5+1, 그러니까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의도로서 상당히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회담을 이끌어간 주요 동력은 중국과 한국이 중재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육자회담을 어렵게 끌고 가서 합의상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중에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후부터는 북미 간의 회담도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부시 정부 입장이 좀 유연하게 바뀌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그런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3년, 4년, 2년 동안은 미국하고 관계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5년 이후부터 특히 부시 대통령이 이제 재선되고 난 다음부터 한미 관계 매우 발전이 많았고, 그 다음에 핵 문제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저도 미국에 하도 출장 많이 가서 70일 정도 갔었는데요. 거기서 백악관에 사무실 내준다고 할 정도로 한미 관계 좋았고, 2007년 이후에는 북한하고 미국이 관계 정상에 관한 양자 워킹그룹, 실무그룹 협의를 진행할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더 이상 고립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사자 정상선언에도 종전선언에도 나오고, 북한이 미국하고 관계 정상화에도 적극성을 띠는 것이 북한한테 좋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당시 작전 계획 여러 가지 5029 개념 계획까지 한미 합의했고요. 전략적 유연성 사실 미국 측이 주도적으로 해서 주한미군 문제를 평택 이남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미국 측과 우리가 원만하게 해서 전작권 이양 문제도 이미 노태우 정부 시절에서부터 합의됐던 내용들이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차질 없이 이행됐던 건데, 당시 한미 간 우리 대통령께서 대변인 이렇게 얼굴을 붉혔다 이런 내용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외국에 가서 어떤 회담을 할 때 우리 할 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 문제는 한국이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에서,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도 굉장히 많이 권합니다. 이 전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제대로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즉 이 육자회담 틀,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중국과 한국이 상당히 그때 적극적으로 중재자적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을 담긴 표현인데, 그것을 앞뒤 딱 대고 대변인 노릇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북한의 국익을 위해서 한 것처럼 거두절미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 문제는 그러면 그 미국 문제하고 그 미국 관계 문제를 이 정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국내 분위기 좀 한번 궁금한데요.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사후 준비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은 내려오자마자 군사 분야의 제일 큰 성과가 뭐냐 했더니 NLL을 지킨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난번 제가 상임위 때도 김장수 장관이 질의했더니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NLL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기한테 거의 뭐 정권을 줘서 협상하고 와서 NLL을 지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른 얘기할 때는 정확한 입장을 김장수 실장이 얘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상회담 이후 갔다 오고 나서 그 뭐 무슨 우리가 뭐 NLL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회담이 있었죠. 장관님께서 그 당시 있었던 회담 내용들, 후속 회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리회담부터. 이제 먼저 정상회담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이 2007년 10월 12일에 남북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가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앞으로 이 NLL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해나가서 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이룩해 나가기 위한 적절한 걸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강조한 것은 국방부 장관에게 당시에 그 정상회담에서 한 얘기처럼 이거는 NLL은 양보할 수 없는 거다. 양보 안 했다 그래서 지금 해결할 수도 없다. 분명히 그 얘기를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했다. 우리가 그걸 지금 테이블에 올려서 옥신각신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내가 여기서 양보할 수 없다. 그건 분명하게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다만 기본 합의에 이미 기본 방침이 나와 있으니까 뒤로 미루자. 미래지향적인 질서를 새롭게 구축해가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국방부가 앞으로 장관급 회담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논의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던 것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총리 회담이 이 11월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11월 초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워커힐 호텔에서 이제 총리회담이 열리는데, 총리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이슈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개성공단을 위한 3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든가 이 48가지 여러 가지 경제협력 분야에 합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논의가 돼서 구체적인 논의가 발전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논의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북쪽에서 정상회담에서 합의는 했지만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음료론에 대한 북측으로서의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총리회담에서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말 북한의 이 통전부, 통일전선부의 부장을 비롯한 간부들로서는 남쪽의 김양건 통전부장이 당시 11월 29일인가 기억하는데요. 11월 29일에 처음으로 서울을 옵니다. 5명의 간부가 옵니다. 이 통전부의 당시에 이 김양건 통전부장과 최승철 부부장과 원동현 부부장과 이런 사람들이 다 5명의 대표단이 오는데, 온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약속되고 총리회담에서 논의가 됐는데 이것이 과연 현장에서 가능한 거냐 하는 산업 시찰을 하고 자기들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김양건 통전부장을 비롯한 5사람이 서울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사실 진전입니다. 사실 통전부장은요, 밖에 얼굴을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정상회담에 논의된 이 얘기들을 이행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자기들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와서 그날 내려온 다음에 인천 송도의 국제도시와 인천 이 대교의 공사 현장 이걸 보면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에 대한 이 가능성 여부를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조선산업을 보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신항과 함께 거제도의 그 조선산업단지를 다 돌아보면서 북이 어떻게 조선산업을 해나갈 거냐 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정상회담 이후에 진행되어 온 하나의 일련의 정말 어쩌면 우리에게는 굉장한 블루오션 같은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국정원 자료에서도 봐도 우리 이재정 장관님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직접 개성공단 그 통행통신 자유롭게 좀 해달라는 얘기를 직접 한 내용 나와 있네요. 예. 그게 사실은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업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 그쪽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기업인들이 들어가 가지고는 본사하고 연락도 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열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삼통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단순한 기업의 문제로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 삼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 개성공단에서라도 한정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하자,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것이 이 총리회담에 반영된 것은 대단한 발전이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정말 이런 상황들의 48가지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들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그동안 정부가 다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오늘날 와가지고는 이 NLL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아까도 가만 보니까 우리 말씀하실 때 이번 이 대화록도 무슨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이 아니라 NLL 대화록이라고 요즘엔 일명 그렇게 불려지더라고요. 이 얘기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짤막한 거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백종철 실장님한테 이 경수로 문제가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1994년 남북 그 당시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에서 경수로가 한 35% 정도 공정률 진행되다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수로 지어주겠다. 다만 당장 지어주는 게 아니라 9.19 공동성명에도 평화적 이용권 보장돼 있고 남북 한반도 비핵화가 진행되면 경수로 지어주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 대화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마치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안 돼요.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언론은 제가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냥 이종석 장관 얘기 나오고 그냥 마치 그냥 경수로건설 남쪽이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반대죠. 예. 경수를 우리가 지어주고 싶어도 그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거든요. 예. 그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지어준다. 그러니까 니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라. 관계 정상화에 나서라. 그렇게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관계 정상에 나서면 평화적 핵 이용권도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럼 정리 다시 한번 해주면 미국하고 관계 개선이 우선이고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권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경수로 발전소를 지원받으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이고 그래야만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건 비핵화 문제하고 연동돼 있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그때 이미 심포 근무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수로 두 기의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니까요. 원자로가 이미 다 완성돼 가지고 우리 두산중공업에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북한이 그러니까는 비핵화해서 경수로 합의하면은 지어줄 수 있지만 우리가 못 지어준다 이거예요. 그 원자로를 타국으로 보내는 수출에 대한 통제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언론에서 일부 하는 게 BDA는 미국의 잘못이다, 실책이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분이 설명을 좀. 예. 실책이다 이렇게 이제 좀 표현이 조금 과도한 거는 좀 이렇게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9.19 합의가 이루어진 바로 그 전날이죠. 전날 사실 미 재무부에서는 관보에 BDA 문제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9.19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그 전날 이미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합의가 이제 나오니까 결국은 미국에서는 그걸 해내가지고 시행이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는 아주 답답하신 거죠.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힐 차관보 그다음 나중에 그 인터뷰 보니까 그 당시 미국에는 2개 정부가 있었다. 그 북핵에 관련돼서 하나는 자기를 대표하는 국무부 쪽에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쪽이었고 재무부는 완전히 그거를 소위 말하는 제동을 걸고 방해를 하는 쪽이었다. 그래서 2개 정부란 말을 표현했는데 바로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했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사실관계 조금만 더 어느 분이 한 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겠는데 이게 당시 미국이 그 2.13 합의를 통해서 BDA 문제를 풀려고 해도 미국 자체 애국법에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우리 좀 사실관계만 좀 확인해 시켜주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백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5년 9월 19일 날 이제 그 9.19 공동성명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9월 16일 날 이미 미 재무성은 자기네 관보에다가 BDA가 그 북한 돈에 그 돈 세탁하는 주요 의심 은행이다라고 공표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직후부터 북한이 우리하고 경제 협력하고 이 관계 정상화하자면서 우리 경제 숨통을 조이니까 회담 못 나오겠다 해가지고 2006년 7월에 미사일 발사하고 2006년 10월에 이제 핵실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핵실험 하니까 이제 미국이 육자회담을 굉장히 빨리 돌려가지고 2.13 합의를 하는데 그 2.13 합의는 최초로 육자회담이 아닌 미국과 북한 양자 사이에 베를린에서 회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취한 조치가 뭐냐면 미국이 잡은 그 돈을 북한에 송금해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협조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19 공동성명 이후 1년 6개월 이상 비핵화는 진전이 없고 오히려 미국이 그 돈을 잡아놨는데 그 돈을 다시 송금해주기 위해서 1년 6개월 이상 소비했고 우리로서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상황을 맞게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 당시 좀 그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그때 미국 애국법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제는 북한에게 돈을 보내주고 싶어도 금융기관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상당히 애를 먹다가 결국은 그 FRB까지 동원이 되고 이 미국 그 러시아 그 은행기관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간신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 문제가 사실은 미국 정부가 어떤 제재를 취할 때 여러 가지 선후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나중에 스스로 자기의 조치에 자기가 오랫동안 발목 잡혀가지고 1년 이상 이 9.19 공동성명이 지연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문제제기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BDA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카오의 BDA 은행의 불법 계좌 45개가 불법 자금을 유통한 북한의 계좌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마지막에 발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BDA를 푸른 겁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미국의 실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대통령 말씀이 결코 잘못된 말씀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잘못된 것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한미 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거의 예정된 시간을 그래도 다행히 제가 아까 11시 반까지 끝내고 플로어에 약간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이 세 분 마무리 발언과 또 우리 주최하신 유인태 의원님의 이제 마지막 이제 발언 듣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요. 질의하실 분 있으면은 지금 한번 질문을 좀 궁금하신 그 내용이나 네 우리 김영로 의원님 예. 그 해주 공단 문제랄지 특히 해주항을 개방을 하고 직항로를 개설한다 할지 하는 문제는 세평화협력 그 특별 구상의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북한 측면에서 보면은 대단히 군사적 측면이랄지 대단히 큰 양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는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가 많이 굴종적으로 이렇게 양보를 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오히려 북한에서 더 큰 양보를 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NLL만 이야기하고 부각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이 장관급 회담이 장성급 회담에서 문제가 잘 안 풀렸던 것도 그 개성공단 아니고 해주공단이나 해주항에 대한 부담이 북한에 좀 작용한 거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사실은 개성공단의 경우에 이제 서울과 이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그 주력 부대가 개성공단 지역에 있었는데 그 주력 부대를 다 송악산 북쪽으로 옮기고 거기다 2천만 평의 개성공업지구를 만든다. 이거 엄청난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상회담하러 갔을 때 2천만 평에 20분의 1, 100만 평. 100만 평 기반 공사하고 100만 평 가운데서도 가동되는 부분이 40만 평, 4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단히 불만스럽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늦냐?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 우리 대통령께서 창원공단 예를 들면서 창원공단이 개성공단과 비슷한 규모지만 이것 만드는데도 10년이 넘어 걸렸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 그렇지 않겠느냐? 사실은 해주공업지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실제로는 본래 이 해주공업지구는 이 정몽헌 회장 때부터 해주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해주공업지구가 여러 가지 해군 기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개성도 제대로 못하는데 해주를 또 군대를 물리고 거기다가 공업지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신이 군부를 설득해내기가 어렵다. 뭐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군부를 다시 만나서 얘기한 거는 정말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북한이 대단한 결심을 하고 대단한 양보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서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그 해주의 군사기지가 일정한 정도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 평화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합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야말로 NLL을 평화로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평가되는 건 정말 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간단히 대답하면은 김영록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남침할 때 금강산, 거진, 속초, 강릉, 원주 이쪽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포천, 미아리, 축선, 그 다음에 개성, 문산, 축선 이 3대 축을 사용해서 우리를 남침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개성에 이제 우리 공단을 만들었고 금강산에 이 관광지대를 만듦으로써 적어도 2일에서 3일 정도 조기경보 효과가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남침 징후를 사전에 포착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주도 우리가 공단을 조성을 했다면 서해 함대 사령부를 비롯해서 북한 해군의 동태 등을 포함해서 그러한 2, 3일 이상의 조기경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강기정 의원님이 먼저 하셔서 강기정 의원 하시고 이민경 의원님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NLL 문제가 제기됐을 때 당시에 우리 문재인 후보 캠프 쪽이나 이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던가, 그 대응이 어떤 수준이었는가, 이걸 한번 좀 평가적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의견들인가, 이거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캠프에서 당시에 이 NLL에 대한 건 당연히 이건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될 하나의 이 해상 경계선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 원칙을 지켰고요. 네. 이 문제가 김무성 당시의 본부장 등으로부터 이 NLL 문제나 정문원 의원이 제일 먼저 제기했을 때, 정문원 의원 제기하고 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던가, 이 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안보, 통일외교 안보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하나 있어서 그 첫 번째 우리가 한 것이 당시에 회담에 참여했던 4사람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는 백종천 실장과 김만복 국정원장과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3차례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회담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고 이 문재인 실장의 경우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그런 제기가 와서 그때는 권오규 부총리까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4사람의 이름으로 이 분명한 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대응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법적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국제법적 문제는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제가 필요하시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릴 수 있는데 이 지도는 제가 지도만 갖고 이렇게 쭉 한 게 있는데 이건 정전협정상의 지도입니다. 정전협정상의 지도에는 아시겠지만 아무런 서해상에 아무런 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합의된 선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해체됐지만 53년 이후부터 94년 남북 정전 유엔군하고 북한군 간에 정전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전위원회에서 사용됐던 지도는 서해상에선 아무런 내용이 없는 지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에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지금 박근혜 정부도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답변은 똑같습니다. 영토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남북 간의 해상 경계선이라고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영토선적 개념을 가지면서 해상 경계선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그건 뭐 똑같은 우리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현재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는 마치 NLL을 포기하고 어느 정부는 NLL을 피로 지켰다 이런 것 자체는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일방적인 자기들만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죠. NLL에 대해서 1975년 2월에 미국의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이 이렇게 우리에게 외교 문서를 보내옵니다. 75년 2월입니다. NLL은 국제법적 지위가 없다. 일방적으로 국제 수역을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국제법과 미국 정부의 해양법에 반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 정부의 당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우리 외교 문서로 보내온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유엔 사령관의 정전관계 특별 고문이 NLL은 유엔군 사령부의 입장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밝혔고요. 1983년 이 어로저지선이나 북방 한계선이나 영해가 3L이나 12L에 논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미 합참본부의 지침이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1989년 6월에 유엔군 사령부가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전협정에는 유엔군 사령부가 북측 선박들이 단순히 NLL을 월선한 데 대해서 항의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상 이렇기 때문에 법률적이거나 또는 어떤 이런 것, 특히 정전협정 제15조에는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 군사 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관할 육지에 인접한 해변을 존중하며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정전협정 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 정상회담에 가시면서 이런 법적, 국제법적, 정전협정상의 규정 이런 게 다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국민들을 지금 설득해내고 막을 수가 없으니 이걸 의제로 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게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사실 국제법상으로는요, 미국도 이걸 인정해 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동시에 이 문제는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1996년 이양호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분명히 답변을 하고 당시에 조선일보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NLL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조선일보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좀 더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문제, 국민의 어떤 정서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시 NLL 문제는 의제화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이 문제를 평화의 수역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또 이게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기 때문에 유지하려고 했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늦어졌습니다. 또 다른 분 발언하시면 가능하면 한 두 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이재령 장관님 어렵사리 우리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을 서해평화협력지대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중에 가서. 그런데 왜 김일청 장관 회담에 인민무력부 장관 와가지고 너희 대통령한테 전화해봐라. 김장수 장관한테. 그러니까 설득이 전혀 안 된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NLL을 중심으로 해서 뭐 등면적이 됐든 등거리가 됐든 그 대목을 어렵게 아까 좀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내려와서 그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한 얘기 보면은 한국말이 서로 못 알아먹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국방장관 회담이 끝나고 나서는 그때가 이제 정권 말기고 이제 하니까 합의문만 청와대에 보고돼 있지.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장수 장관이 신문에 난 대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 거는 청와대에 뭐 전혀 보고가 안 돼 있었어요. 그건 몰랐어요. 나는 이게 신문에 나서 이제 아는 얘기고, 첫째가 그건 사실이고, 두 번째 만약 경우에 이제 가정을 하는데 우리 이제 입장을 가져가서 저쪽하고 저쪽 장관하고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 도저히 저쪽이 안 먹히고, 아까 얘기했는데 저쪽이 진짜 자기가 여기서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 마치 노 대통령께서 NLL을 양보했다는 그런 발언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회담한 사람으로서는 당황할 거 아닙니까? 당황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볼 때 그거는 청와대에 문의가 와야 돼. 그래서 다시 훈령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본인은 노전 그 보고할 때는 그 대책회의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북쪽은 당신의 대통령께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으면 이 양반은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회담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확인 전화도 안 했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문제는 장석구 회담으로 해서 앞으로 논의한다고 이제 해놓고는 이제 가져온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소위 김장수 장관하고 국방장관 회담에서 그와 같은 이른바 대화로 그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너희 대통령은 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전화해봐라 뭐 했다고 하는, 지금 이게 아주 기정사실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거를 지금 우리 백 실장님도 언론 보고하신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장관, 이게 국방장관 회담 국회의원님들께서 그 대화록 좀 보자고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세요. 그건 국방부 장관 그 얘기 했으면 우리 좀 대화록 이번에 까봐라. 그럼 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은 못하죠. 그 문제는 제가 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요. 회담을 안 해보신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저도 민간 회담에서 해볼 때도 뭐라 그러냐면, 아, 당신네 위원장하고 내기 다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아보라고. 그러면 그게 일종의 이제 그 뭐랄까요, 협상 전술 중에 하나인데, 다 얘기됐는데 왜 너는 모르고 그러냐, 니네 윗선에 가서 알아봐라, 이런 얘기할 때, 그러면 이거 자기는 그 회담 나갈 때 원칙과 기조를 다 정하고 나갑니다. 혼자 예를 들면 국방장관이 나간다고 국방부 회담이 아니라 그거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국방부 장관이 나간 회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담이 기조가 있는데 그거를 뭐 마치 윗선이 알아보라고 했다고, 그럼 우리 윗선이 다 양보했다고 얘기하는 건 회담을 안 해봤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안 해본 경험 없는 사람이 당황하거나. 방금 홍 의원님이 잘 말씀했는데요. 2005년 6.15 때 제가 정동영 장관님께서 이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 있지는 않고 다 대화록을 봤는데, 거기에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비핵화는 김일성의 주석의 유훈이다. 우리는 핵무기 하나도 안 갖겠다. 이거 다 당신이 가서 공개해라.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육자회담 나오라 그러니까 검토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육자회담이 열렸어요. 근데 북한 대표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네 위원장이 비핵화 김일성 주석 유훈이라고 그랬고, 핵무기 하나도 안 갖겠다고 했고, 핵실험도 안 하겠다고 그랬고, 우라늄 농축도 안 하겠다고 그랬고, 미국 관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당신들 태도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위원장께 한번 여쭤봐라. 제가 그래가지고 회담을 푼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일종의 이제 전술인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백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나 이러한 그 훈령을 받기 위한 그런 조치가 김장수 장관 측으로부터 없었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제 말씀 다 알잖아요. 우리도 할 때 당신 당대표랑 다 얘기 됐는데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니까요. 우리 더군다나 이 남북관계 회담은요. 남북관계 회담은 그야말로 정말 우리에겐 가장 첨예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관계장관과 청와대와 긴밀한 연결과 논의가 없이는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번에 신문에 그 난 걸 보고
정말 저런 얘기가 저도 들은 바가 없거든요, 당시에. 예, 우리 기다리셨습니다. 홍영표 의원님.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최근에 이 사태를 그 원천적으로 초래한 장본인 중에 하나가 김장수 외교안보 실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것도 아까 우리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운영위에서 또 다른 그 외교통입니까? 여기 나와서도 발언이 다르고, 또 저는 지금 저희가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정치 군인들, 뭐 하나의 청산으로 정치 군인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저는 완벽하게 민간인 복장을 하는 정치 군인들이 부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김장수 외교안보 실장의 이 그 꼿꼿한 장수로서 이렇게 신화화된 이것을 저는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맨 처음에 지금 NLL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김장수 장관의 어떻게 보면 대단히 애매모호한 태도 혹은 왜곡된 어떤 주장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태가 초래됐다고 봐서 저는 이 김상수 장관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정리를 좀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14 정상회담의 사전회담 그리고 후속 대책을 위한 여러 가지 회의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을 김장수 안보실장이 이렇게 저는 참 제가 심하게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렇게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저 건의사항으로 받을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여기 앞에 우리 세 분, 예. 제가 좀 걱정하고 있는 것 우선 세 분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좀 그동안 막 중간에 끊기고 해가지고서 해석이 안 됐던 부분들이 세 분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그 어떤 여러 가지 고뇌들 다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후로서 생각하는 것인데요. 방금 우리 홍영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저는 그런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특별히 우리 홍영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 지금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참여정부 때에 뭐 이렇게 일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 가 있다. 그러면서 뭐 김장수, 윤병세 또 한 분 누굽니까? 세 사람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 그분들 왜 침묵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어떻게 평생 직업 공무원을 하지 않습니까? 군인도 있고요. 그분들이 침묵하는 것 그 자체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침묵한다고 생각해요. 침묵하는 것 자체를 언론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건 참여정부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더 심하게 더 좀 확실하게 말 못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면요. 그건 총을 말이죠. 지금 바깥에다 대고 쏴야 될 사람들 우리 내부한테 총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행들을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실상 침묵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지 않느냐 이런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요. 이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로 이번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왜곡되고 그 전직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고 남북 평화와 통일에 대한 미래의 가치가 이렇게 형편없이 전락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하신 말씀들이 기실 테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한 1분 안팎으로 이번엔 반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선원 비서관부터 이재정 장관님 그다음에 백종천 실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양 남포항 앞바다도 우리 영해이고요. 저기 항병북도 김책시 앞바다도 우리 영해입니다. 우리가 아직 관할하고 있지 못할 뿐이죠. NLL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고 그 이하는 우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우리의 영해, 그 위선은 우리가 아직 관할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영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선이냐 영해선이냐 논쟁을 하게 되면은 복잡해지니까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라고 하는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에서 규정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나 폭이 일체 없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비겁하게 포기 발언이 없으니까 이제는 포기 취지 발언이라고 하고 또 취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NLL의 영해선이 아니냐 그거 인정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지극히 반헌법적 발언입니다. 우리의 영해선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 사이에는 다 우리의 영해이기 때문에 영해선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순간 지극히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거고 북한을 정부로서 인정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돈이 돼야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발췌본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CBS하고 인터뷰에서 날조라고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발췌를 하는 경우도 없죠. 무슨 뭐 3.15 부정선거 직전에 발췌 개헌도 아니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정부에서 이제라도 좀 상황을 정돈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정 장관님. 예. 국가의 기관, 국가정보원 같은 그런 국가기관이 대통령 정상회담의 회담록을 저렇게 공개를 했다고 그러는 것은 이건 뭐 법률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떠나서요. 국가의 기관과 기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게 무슨 민주국가고 이게 무슨 국가입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국가정보원이 국기를 흔드는,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작년 정문원 의원이 얘기할 때부터 이번에 김무성 의원의 얘기까지 보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의 회담록을 모두 다 발췌록을 가져가고 공개하고 지들 다 보고 한 이 엄청난 법률의 위반, 헌정 질서의 파괴, 이 문제는요, 저는 NLL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정말 국가의 미래에 엄청난 일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국민들 힘으로 정말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선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언론 다 장악하고 있죠. 국가정보원이 가지는 모든 비밀 다 갖다 보죠. 그럼 이게 무슨 정치고 무슨 국가의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헌정 질서의 파괴라는 점에서 반드시 이것은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정원의 그 국기문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백정천 실장님 말씀. 네, 앞에 두 분 말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참 불행한 일이었지만은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께서 앞으로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자료를 해가지고 이번에 오해가 사고 왜곡이 되고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어차피 이 단계에서 필요할 것 같으니까 참 그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소위 국가기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 법적인 보완이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앞으로 이런 참 국기문란 사건이 나지 않도록 법적인 차원에서 우선 좀 잘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무리로 우리 유인태 의원님께서 주최하셨으니까 한번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신 세 분, 네 분 아주 고맙고요. 대개 의원님들 소개 끝나면 많이들 가시는데 오늘처럼 많이 남은 거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운데 늦게까지 이렇게 계셔서 고맙고요. 저는 사실 작년에 정문원 의원이 같은 상임위에서 이 문제 제기했을 때도 그때 김만복 원장을 만났더니 원래 대통령 기록물은 한 부만 만들어서 국가기록원에 가 있으면 후임 대통령이 보기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국정원에 한 부 더 만들어서 보관하라고 한 거는 이거 만들 때는요 이미 다음 후임 대통령이 누군지가 거의 정해졌을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 11월에
우리가 정권 잡으리라고 저 대통령 판단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들었을 거 알고 한 분을 더 둔 건 이명박 대통령 너 혹시 앞으로 대북 정책을 하는데 좀 보기 쉽게 하라고 편의를 봐줬더니 저걸 갖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그렇게 문제가 될 발언이 있었으면 30년 동안 아무도 못 보게 꽁꽁 묶어놓으면 될 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국정원에 후임 대통령 보기 편하게 하라고 그런 편의를 봐줬겠냐. 뭐 이 한 가지만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왜곡됐는가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아쉽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기 뭐 이재정 장관님 우리 백종원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정도의 중요한 합의를 할 정상회담을 임기 몇 달 앞두고 한 게 저는 좀 문제였다고 봅니다. 적어도 2006년도에는 정상회담을 물론 그런 사정이 있어서 2007년에 하셨겠지만 지금 뒤늦게 생각하면 그게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여튼 이 더위에 이렇게 끝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정말 특히 우리 문희상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끝까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언론인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14정상회담의 의미와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이제부터 우리 민주당은 적극 밝혀나가겠습니다. 진실을 밝혀나가겠고 반드시 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